그래서 그러면 각서라고 그 뭐 제가 지금 과제가 쉬웠냐 어려웠냐 뭐 내용이 어렵냐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 아니까 그냥 빠르게 2차시 수업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피드백을 2주차부터는 받을 생각이라 만약 피드백이 있으시면 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기침 피드백이 나오긴 했는데 최대한 자제해 볼게요. 그러면 2차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2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시전 트리로 시작해서 이제 평가지표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가서 데이터 인코딩이랑 스케일링 과정을 조금 자세히 봐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고전적 모델링이랑 KNN 이제 모델 학습 과제를 다 진행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학습을 하는지를 조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볼 게 저희가 디시전 트리입니다. 이제 디시전 트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데이터에 예를 들어서 뭐 매, 펭귄, 돌고래, 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희 어렸을 때 해본 그 스무고개처럼 이제 한 번씩 질문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분류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 날개가 있나요?를 봤을 때 그러면 날개가 있는 거는 이 네 개 중에는 매랑 펭귄이 있죠. 그러면 여기 트루 쪽으로 매와 펭귄을 이제 날려주고요. 그리고 날개가 없는 돌고래랑 곰은 펄스 쪽으로 이제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남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스무고개로 넘어가서 이제 매 펭귄 부분에는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돌고래 곰 부분에는 지느러미의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각각 날 수 있나요? 했을 때 매는 날 수 있고요. 펭귄은 날지 못하죠.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나요를 돌고래와 곰에 적용해 봤을 때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있고 곰은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총 데이터 4개가 각각 4개 노드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을 때 얘가 디시전 트리가 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저희 데이터 측면에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했었던 고전적 모델링에서 했던 것처럼 조건문, 즉 if else문을 이용해서 의사결정 흐름을 이제 트리 구조로 시각화한 거를 이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분류와 회귀라는 것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시 과제였던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를 보면 여성인 경우에 제가 드렸던 데이터가 약 78% 정도가 이제 여성인 경우에 생존을 했는데 그럼 생존 확률이 높으니까 데이터를 본 후에 모델이 여성이니까 생존 확률이 높다. 그럼 여성이면 1로 분류를 하는 게 맞겠구나 하고 그러면 디시전 트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위에서 뭐 어쨌든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데이터를 이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if else 문으로 만약에 if 여자다 라고 하면 왼쪽에 true 오른쪽에 false를 가지고 가겠죠. 그러면 여자인 경우에 뭐 1번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0 인덱스가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에 501번부터 이제 뭐 800번 인덱스가 들어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자가 생존 확률이 높았으니까 1부터 500에다가는 생존 1을 부여를 하고 501번부터 800번은 남자니까 사망 0을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데이터를 이제 조금 더 시각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진 분류 모델에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좀 더 시각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빨간색을 생존이 아니라 빨간색 사망이 낫겠죠. 사망, 즉 0으로 처리하고 파란색을 이제 생존으로 보겠습니다. 생존 1이니까는 그러면 각각 이렇게 뭐 여기 뭐 x2, x1이라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회기가 뭐 여기가 티켓 가격 또 뭐 x2에 들어갈 만한 게 나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나이가 65고 여기가 티켓 가격이 뭐 10달러다 하면 얘는 티켓 가격이 10달러고 이제 나이가 65세다 했더니 이분은 사망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디시전 트리가 시각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장 데이터를 잘 분할할 수 있도록 이제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가 뭐 40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0세를 기준으로 이제 40세보다 높다. 그러면 빨간색 구역, 빨간색이 많으니까 사망. 밑에는 파란색이 많으니까 생존. 즉 이거를 이제 다시 if else 문으로 가지고 오면 뭐 if 뭐 40세 x가 뭐 x 점 나이가 뭐 40세보다 낮다 하면 40세보다 낮으면 지금 파란색이 많으니까 생존 확률이 높죠. 그러면 return 1을 해주고 뭐 else문에다가는 뭐 땡땡하고 return 0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가지치기를 완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를 하나 쳤다고 해서 이제 depth, 즉 깊이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depth를 하나 더 늘려봅시다. depth 2로 했을 때는 그러면 각각에 있는 이제 가지치기를 한 번 했고, 그럼 여기 A 데이터, 여기 B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A, B를 또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 그 칸에 또 생존과 사망을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는 나이가 몇이었죠? 40세 기준으로 나눴었죠. 이번에는 그 밑에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여기가 뭐였지? 티켓 가격을 기준으로 나눠봅시다. 여기는 보니까 티켓 가격이 싼 쪽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20라고 하면 $20 이하면 죽인다. 그리고 여기는 위쪽에서는 뭐 여기가 $50라고 하면 $50 이상이면 살린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분류를 하면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있었을 때는 뭐 여기 빨간색 위치에 이렇게 생존에 있는 인원도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밑에 쪽에도 파란색인데 사망한 인원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살짝 아직 모델이 정확하게 분류를 하지 못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뎁스를 하나 추가하니까 여기 아까 이 부분에 있던 그 데이터들이 다 올바르게 처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살짝 노이즈가 또 끼긴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노이즈 없이 굉장히 잘 분류가 된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뎁스를 무한대로 늘려버리면 그러면 데이터를 다 잘 분할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뎁스를 지정하지 않고 지금 여기는 시각화를 좀 적당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자르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희가 디시전 트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뎁스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 노드의 개수가 제곱수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뎁스가 0이다 하면 데이터를 분류를 못하니까 데이터 칸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뎁스가 하나 늘어나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노드로 분할이 가능하죠. 그럼 뎁스를 하나 더 늘려봅시다. 여기가 뎁스 1, 뎁스 2는 이런 식으로 총 데이터를 4개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원래 타이타닉 데이터가 이번에 드린 게 한 8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약 이제 뎁스를 10으로만 설정을 해도 이제 분할할 수 있는 노드의 수가 1024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한 칸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한 칸마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데이터를 하나 보고 아 얘가 생존이네? 그럼 생존에 넣고 얘 죽었네? 그럼 사망에 넣고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면 어큐러시가 100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이제 과적합이라는 요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시전 트리의 장점부터 좀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해석이 굉장히 쉽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냥 이 데이터를 보고 40세 이상 모델이 물론 분류를 했지만 저희가 그걸 보고 아 지금 이 모델은 40세 이상이고 뭐 40세 이하고 뭐 이제 티켓 가격이 $20 이하다. 그러면 사망으로 처리했구나. 이런 식으로 모델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했는지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걸 이제 화이트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이제 블랙박스 모델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해석이 용이하지 않지만 이제 굉장히 디시전 트리는 해석이 쉬운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각화가 용이합니다.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를 한 대로 여기다가 그냥 조건만 이제 추가를 해주면 굉장히 어떻게 데이터가 분할이 되는지 쉽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 타이타닉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트리마다 이제 어떤 조건을 뒀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갔는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시각화에도 용이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더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배워봅시다. 다만 단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적함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은 타이타닉 데이터를 800 몇 개만 사용을 했는데 뭐 추가로 이제 뭐 타이타닉에 탄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새로 들어왔을 때 해당 모델에 넣어보면 자, 첫 번째 뎁스가 1일 때는 뭐 대충 뭐 티켓 가격이 한 좀 비싸고 뭐 나이가 좀 어리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그냥 생존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엄청 세세하게 잘라봤을 때는 뭐 생존을 했다. 근데 지금 티켓 가격이 높아서 사실은 이제 원래 모델에서는 이제 파란색, 즉 생존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과적함 요소, 즉 데이터를 너무 잘게 분할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충분히 이게 생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사망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다. 사망으로 예측해서 오히려 어큐러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과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적합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뒤에서부터는 해당 데이터를 이제 지금 분류하는 방법만 저희가 앞에서 배운 건데 이제 그 KNN 모델처럼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적절히 분배를 해서 트레인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서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을 합니다. 그럼 이제 프레딕션을 그 예측 값이 나오면 그거를 실제 y 테스트 값, 즉 실제 이 테스트 값에 지정되어 있는 값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제 오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 이때 트레인 데이터만 너무 맹신을 하고 모델에다가 이 트레인 데이터로만 다 공부를 해라. 트레인 데이터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라. 즉 이것처럼 뎁스가 n, 즉 데이터를 모두 분할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봤을 때는 프레딕션 결과, 즉 예측 확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게 과적합, 즉 오버피팅 문제입니다. 또한 이제 추가로 단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작은 변화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데이터들을 보고 그럼 얘가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 있을 수도 있겠네. 선을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는 그 작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화 성능이 약할 수 있다라는 거는 위에 말했던 과적합 요소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과적합이라는 게 애초에 트레인 데이터를 너무 잘 봐서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일반화, 즉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앙상블이라는 기법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는데 해당 랜덤 포레스트나 이제 XGB 부스트 같은 거는 조금 차시가 진행된 후에 모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학습을 할 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봤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즉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해봅시다. 네, 그래서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이, 즉 그냥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뭔가 때려 맞추기를 할 때 이것도 스무고개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50이에요. 그럼 업다운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태연이가 저한테 25다 얘기를 하면 50보다 작다. 저는 그냥 다운을 얘기하겠죠. 이런 식으로 태연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모델이라고 치면 제가 처음에 이걸 예측을 태연이가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모델이 예측을 20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업인지 다운인지 그걸 알려주겠죠. 그러면 그럼 25가 다운이니까 그럼 모델은 이 숫자를 25보다 크게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거를 좀 세세하게 나눠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 지표라 하면 이제 정답, 즉 y 테스트 값과 이제 예측값 y 프레드의 사이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수치로 나타내는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평가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모델의 예측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능 비교 및 개선. 평가 지표는 모델 간의 성능을 비교하거나 동일 모델을 개선할 때 성능 향상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25를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를 평가 지표를 제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얘가 25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내가 평가 지표를 통해서 얘는 좀 더 높여야 돼, 얘는 좀 더 낮춰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이 모델이 더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을 해당 평가 지표의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즉 조금 더 맞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와 회귀에 따른 선택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델은 크게 분류와 회귀로 나누는데, 분류라고 하는 건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처럼 얘가 뭐 생존이다, 아니 사망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뭐 2진 분류, 3진 분류, 4진 분류 이런 식으로 다중 분류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회귀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 다 배웠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떤 수치를 예측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값 예측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뭐 Y 값이 뭐 100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모델이 분류에서는 얘가 생존, 즉 1인지 0인지를 판단했다면, 그럼 회귀식에서는, 회귀 모델에서는 Y 프레드 값이 저 100에 가까워지도록 이제 가까이 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70이다. 그러면 모델은 이거 그거보다 낮아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모델은 어느 쪽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모델이 맞는 값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회귀 모델의 이제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문제는 분류, 회귀 등과 같이 유형에 따라 성격이 다른데 그에 맞는 평가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류, 회귀 말고도 뭐 추천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탑 N 성능 이런 것도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 머신러닝에서는 일단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다른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평가 지표라는 걸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즉 클래시피케이션 그 분류 모델에서 평가 지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5가지 이제 평가 지표를 확인을 해봅시다.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어큐러시, 즉 정확도입니다. 정확도는 저희가 1차식 과제 때 해봤던 것처럼 전체 예측 중에서 이거를 데이터를 얼마나 맞췄냐라는 것의 비율을 확인하는 게 어큐러시입니다. 자, 지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네, 위에 게 프레시전이 맞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검수 똑바로 할게요. 네, 밑으로 리콜입니다. 어쨌든 프리시전이라는 건 이제 정밀도라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 중에 포지티브, 그러니까 1,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것의 비율을 확인하는 게 이제 프리시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리콜은 실제 포지티브 자, 내용이 잘못됐죠. 자, 여기는 잠시 잊읍시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수정사항은 다시 배포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F1 스코어는 이제 정밀도 재현율. 정밀도가 이제 위에서 말한 프리시전. 재현율이 리콜입니다. 그래서 해당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F1 스코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ROC, AUC는 다양한 임계값에서의 재현율, 위양성률의 곡선 면적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뒤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 양성과 음성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희가 그래,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양성이라는 건 지금부터 그냥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질병 같은 거로 예시를 들면 되겠죠. 뭐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 양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뭐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음성은 이제 반대로 이제 안 걸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각각 저희가 모델을 돌리면 저희가 예측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해봤을 때 얘는 1인 것 같다, 얘는 0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컨퓨전 매트릭스, 즉 혼동 행렬이라는 걸로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이제 혼동 행렬을 좀 작성을 해놔야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그 평가 지표를 학습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봅시다. 그래서 실제 예측을 저희가 모델이 포지티브, 즉 양성으로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테스트 값을 보니까 얘도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맞춘 거죠. 그럼 얘를 true positive, TP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양성 이거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예측을 포지티브로 했는데 보니까 실제 데이터 까보니까 네거티브예요. 진짜 틀린 거죠. 그럼 얘는 false positive, 즉 가짜 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에는 모델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네거티브로 했습니다. 즉 음성으로 한 거죠. 근데 보니까 까봤는데 포지티브예요. 그러면 잘못 예측한 거죠. 얘도 false 네거티브, 즉 거짓 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거티브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데이터 까보니까 얘도 네거티브예요. 그러면 잘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진짜 음성, 즉 true negativ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한번 각각의 평가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배워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디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혼동 행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봅시다. 처음에 지금 예측값을 저희가 먼저 봤어야 되죠. 그래서 예측값을 1로 했습니다. 즉 포지티브가 된 거죠. 근데 까보니까 얘가 진짜 1이네요. 그럼 얘는 true positive가 되는 거죠. 포지티브로 예측했는데 진짜 양성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단 1을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에는 0으로 예측을 했네요. 그럼 일단 네거티브죠. 근데 얘도 보니까 테스트 값을 y2 값을 보니까 실제 y 값을 보니까 얘도 지금 잘 예측을 했죠. 그럼 얘도 true 네거티브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에 하나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얘는 똑같이 1, 1이니까 얘는 뭐라고요? true positive. 여기 2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4번부터 봅시다. 4번 예측을 제가 1로 했어요. 근데 모델이 실제로 값을 확인해 보니까 얘는 0이네요. 그럼 얘 틀렸죠. 그럼 얘는 일단 false죠. false인데 이제 예측을 1로 했으니까 그러면 false 포지티브 가짜 양성이 되겠죠. 그래서 가짜 양성이니까 예측이 1이고 실제로는 네거티브여야 되니까 여기 하나 추가가 될 거고요. 반대로 지금 예측을 0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 값을 확인해 보니까 1이죠. 그럼 네거티브로 예측을 했네요. 근데 실제 값이 1이니까 그럼 얘는 false 네거티브 가짜 음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총 혼동 행렬은 이렇게 true positive가 2 그리고 false positive가 1 그리고 true negative가 1 false negative도 동일하게 1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혼동 행렬을 가지고 한번 각각의 평가지표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어큐러시입니다. 어큐러시는 아까 전체 데이터의 비율에서 정확하게 예측한 비율이었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즉 저희 예측한 거 5개에서 true positive 진짜 양성 그리고 진짜 음성을 더해준 값의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5고요. 그리고 true positive 그리고 true negative니까 2, 1을 해주면 3, 즉 정확도가 약 0.6% 아니죠. 0.6, 즉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하면 6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이제 클래스 불균형이라는 게 없을 때 직관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유용하게 볼 수 있는 평가 지표입니다. 여기서 클래스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이제 살아가면서 데이터가 좀 불균형한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또 예시로 들어봅시다. 그럼 보면 타이타닉 데이터는 이제 약 6대4 정도의 이제 불균형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6이 이제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생존이 6이고 이제 사망이 4다. 그러면 지금 이 생존과 사망 라벨 값이 안 맞으니까 지금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불균형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5대5로 찢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5.xx 대 4.xx 이런 식으로 좀 괜찮게 지금 그 타겟 값이 잘 나눠져 있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클래스 불균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직관적으로 가장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어큐러시 같은 경우에는 불균형 데이터, 지금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99대 1이라고 봅시다. 이때는 높은 어큐러시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그냥 지금 99니까 여기 0이고 여기 1이라고 봅시다. 전체 데이터를 다 0으로 예측해도 어큐러시가 99%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1, 즉 이 양성 비율을 다 틀렸는데도 정확도가 99%가 나오니까 얘 잘 예측한 거 아니야? 라고 모델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 불균형에 따라서 평가 지표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선택하기 뭔가 좀 모호하다, 어렵다 라는 경우에는 전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모든 평가 지표를 다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큐러시 넘어가고요.
프리시전 뭐였죠? 정밀도였죠. 자, 그래서 정밀도로 봅시다. 정밀도는 이제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즉 저희가 모델이 어쨌든 간에 맞았든 틀렸든 포지티브, 즉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 실제로 맞춘 것만 비율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데이터에 또 적용을 해보면 지금 포지티브로 예측을 한 거는 이 트루 포지티브, 폴스 포지티브 이렇게 두 개죠. 그러면 2 더하기 1분의 실제로 이제 맞춘 포지티브가 이니까 얘는 3분의 2, 즉 대충 때리면 0.6등, 즉 확률값으로 나타내면 0.665% 정도가 되겠죠. 아니죠. 66% 정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보시면 지금 앞에서는 60%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66%로 조금 확률값이 달라졌죠. 그래서 평가 지표마다 물론 좋은 모델은 대부분의 평가 지표가 높겠지만 뭐 모든 모델이 예측한 값에 따라서 이제 평가 지표에 따라서 각 평가 지표가 가지고 있는 값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시전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양성을 맞춘 비율, 즉 트루 포지티브의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거짓 양성을 줄이는데 거짓 양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평가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 분류에서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면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지혁 교수님이 저한테 이거 홍보 좀 해주세요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거를 이거 스팸 아니요? 하고 스팸을 처리해버리면 교수님하고 불화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상 메일을 스팸으로 분류하면 피해가 클 때, 즉 어떤 것을 이제 정상인데 그거를 이제 잘못 예측할 때 위험할 때 정밀도가 중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콜입니다. 얘는 재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설명을 해야겠죠. 앞에서 뻑이 났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 양성 중에 모델이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실제 양성이니까 아까는 저희가 true positive, 아니지. 그 예측값이 포지티브인 것만 봤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실제 양성, 데이터상에서 실제 양성인 것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 즉 false negative도 이제 음성이 잘못된 거니까 얘도 어쨌든 간에 실제 데이터는 양성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양성인 것들, 실제로 양성인 것들 중에서 true positive, 즉 실제로 양성을 잘 예측한 비율이 재현율인 겁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을 해보면 TP가 2였죠. 그리고 false negative가 1이니까 3분의 true positive 2. 얘는 똑같이 뭐 대충 비율을 보면 한 66%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false negative를 줄이는 경우, 즉 거짓 음성.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잘못 예측한 경우를 이제 줄이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했는데 암 환자를 놓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암에 안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나오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니죠. 그냥 뭐 불안에 떨겠지만 며칠 동안에 재검을 했더니 암이 아니었네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해결된 거잖아요. 그냥 좀 뚫릴 뿐이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대장암 사기래. 그때 이제 잘못 나온 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거짓 음성, 즉 영을 잘못 예측한 거를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재현율을 사용해야 될 때를 한번 또 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F1 스코어입니다. 자, F1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앞에서 구했던 이 프리시전, 정밀도와 리콜,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이제 저희가 F1 스코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밀도, 재현율이 모두 중요할 때를 하고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종합적인 성능 판단에 적합한 이제 평가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프리시전도 뭐 3분의 2, 그리고 리콜도 3분의 2였죠. 얘도 계산을 해보면 자,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죠. 그러면 얘는 뭐 3분의 4분의 9분의 8이 되겠고요. 자, 분분수 약분을 하면 3분의 2 똑같이 나오네요. 이유는 당연히 얘도 조합
평균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프리시전과 리콜 값이 같으면 조합 평균도 같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예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ROCAUC입니다. 자, ROCAUC라는 건 이제 앞서 평가 지표들과 조금 다르게 저희가 예측 확률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1이다. 아니 얘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1일 확률이 0.9예요. 가 이제 y 스코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2번은 뭐겠어요? 얘는 1일 확률이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0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이 1일 확률을 이제 예측 확률로 y 값을 뽑아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가능한 조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각각의 임계값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건데, 자, 복잡해가지고 연습을 좀 했었는데 절지 않기를. 자, 첫 번째 일단 true 값인 애들만 이제 id를 추출해 줍니다. 그래서 1, 3, 5가 지금 이제 y 스코어 값이 이제 0.5보다 실제로 y true 값이 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평가 지표로 이제 저희 ROCAUC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OCAUC를 확인하기 전에 저희는 이번에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혼동 행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클래스 분류 값이 얼마나 될지, 그러니까 1일 확률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예측 확률로 저희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측 확률이 0.9다 라는 거는 이제 1일 확률이 0.9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0.1이다 하면 1일 확률이 0.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일 확률이 0.1이니까 0일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예측 확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한번 ROCAUC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그래서 ROCAUC라는 것의 정의는 이제 다양한 임계값에서 TPR과 FPR을 그린 곡선의 아래 면적을 의미합니다. 해당 평가 지표는 분류 확률 값을 기반으로 모델 전체 성능을 평가하기 때문에 클래스 불균형이 있어도 평가 지표의 영향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ROCAU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값과 실제 값이 1인 것이랑 자, 0인 것끼리 이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값이 1인 것에 이제 예측 확률을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 0.9. 얘는 여기다 id를 적어 줄게요. id 1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그 실제 값이 0인 것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id 2번은 이제 실제 값이 0이니까 그리고 예측 확률이 0.1이죠. 자, 그러면 0.9가 크죠. 그러면 임계값을 기준으로 0.9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0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값이 0이니까 얘는 옳게 예측을 한 게 되겠죠. 자, 두 번째도 봅시다. 자, 똑같이 1번 0.9랑 자, 두 번째 0인 거 0.7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똑같이 0.9보다 작죠. 그럼 얘도 0으로 전환이 되니까 얘도 잘 예측을 한 게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제 ID 1번은 받고 ID 3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ID 3번은 똑같이 이제 0.8이죠. 그럼 빠르게 넘어가서 자 확인했을 때 ID 2번이 0.1 그리고 ID 4번이 0.7이니까 둘 다 0.8보다 작으니까 임계값 기준으로 다 0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네도 다 라벨이 0이니까 다 옳게 예측한 게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ID 5번을 기준으로 봅시다. 자, 5번은 이제 값이 0.4죠. 자, 근데 보니까 이제 실제 값이 0인 거들의 비율이 0.1과 0.7이었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예측을 잘했는데 두 번째 건 보니까 0.4를 기준으로 0.7이 더 크니까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원래 0이니까 얘는 그러면 잘못 예측한 게 되겠네요. 그러면 총 6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이제 한 가지가 뻑이 났으니까 6분의 5, 즉 대략 0.83땡 정도의 이제 평가 지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ROCAUC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불균형이 있어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이진분류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분류에 대한 평가 지표를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회귀에 대한 평가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총 4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 MAE, 두 번째로 MSE, 세 번째로 RMSE, 마지막으로 R2 스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MAE라는 거는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절대값 차이를 평균 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MSE는 이제 그 오차를 이제 제곱해서 평균 냈다라는 거고, 해당 내용은 이제 제곱을 하기 때문에 더 큰 오차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이유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RMSE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서 MSE에다가 제곱근, 즉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MAE처럼 거의 이제 실제 단위로 해석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2 스코어는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이지 않지만 예측값이라는 게 이제 예측값이 실제 값의 변동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설명력에 대한 평가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각각 또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MAE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값의 평균을 매긴 거였죠. 그래서 자, 여기 실제값, 자, 첫 번째 실제값에서 여기가 예측값이죠. 그럼 일단 빼줍시다. 그럼 10 빼기 9는 1, 12 빼기 13은 마이너스 1, 또 14 빼기 15도 마이너스 1, 9 빼기 8은 1, 11 빼기 13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전부 절대값을 매겨주면 얘는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합쳐줍니다. 그럼 6이 되겠죠. 그리고 n분의 1, 즉 데이터의 개수로, 아이디의 개수로 이제 나눠주라고 하니까, 자, 5분의 6을 해주면 얘는 뭐 한 1.2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 MA에서의 이제 오차는 한 1.2 정도 되네요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MA는 이 정도로 보고요. 자, MSE와 RMSE를 한꺼번에 같이 봅시다. 자, MSE는 이제 이렇게 처음에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준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걸 합한 다음에 그걸 다시 데이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가 되고요. 자,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줍시다. 그러면 얘는 1, 얘도 1, 얘도 1, 얘도 1, 얘는 4가 되고 얘네들 다 합치면 되죠. 그러면 8이 되고 얘를 아이디의 개수 5로 나눠줘야 되니까 5분의 8, 즉 1.6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자, 여기 제곱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이 차이 난 것들은 1만 차이가 나고, 제곱을 했을 때 2가 차이 났던 거는 4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이 되면 9가 되고, 뭐 10이 되면 10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많이 틀린 것에 대해서 더 큰 오차를 부여하는 평가 지표가 MS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MSE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MSE라는 게 이제 영어로 mean squared error라는 건데, R은 이제 당연히 루트겠죠. 그래서 그냥 mean squared error, 즉 MSE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RMSE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R2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식이 이렇습니다. SST, SSE, SSL을 구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따로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많이 쓰이지도 않고 애초에 해석에 대한 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경영 쪽 논문에서의 설명력을 보는 것이 아니면 거의 머신러닝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이 이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다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즉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데이터 전처리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가 1차시 때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저희 머신러닝 모델의 이제 성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 뭐 모델이나 그런 게 있겠지만 데이터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데이터의 양과 이제 데이터의 품질이었죠. 그래서 이 프리프로세싱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품질을 더 좋게 높여주는 것에 의의를 두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이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측값, 즉 데이터 안에서 빈 값을 채워주는 방식 혹은 삭제하는 방식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미싱 밸류, 즉 결측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관측값이 존재해야 할 자리에 값이 누락된 상태를 말합니다. 해당 발생 원인은 이제 뭐 센서 오류, 뭐 설문 누락, 데이터 수집 실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데 뭐 다양한 원인까지 저희가 찾아낼 필요는 없고, 자, 이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싱 밸류 즉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제가 총 5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삭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삭제를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이제 삭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삭제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결측치가 엄청 적거나 해당 열이 분석에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는 이제 그 열을 이제 그냥 아예 삭제시켜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평균 대체입니다. 자, 평균 대체와 중앙값 대체는 이제 저희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배울 이제 수치형 변수, 뉴머리컬 컬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자, 이제 연속형 변수, 즉 숫자로 이루어진 변수면서 이상치가 적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균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냥 가장 이 값이 무난한 값이니까 이 값으로 빈값을 채워 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값 대체는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자, 데이터에 만약에 이상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다 이제 1, 2, 3, 7, 5, 9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떤 값은 뭐 10만이에요. 그럼 얘를 평균을 냈을 때 얘네들의 값은 좀 무시가 많이 당하고 얘에 대한 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는 것보다 모든 똑같이 가중치를 보고 이제 연산을 해보자. 그러면 중앙에 있는 값이 무슨 값인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상치를 어느 정도 무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을 이제 뭐 실제 숫자 10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큰 수 정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중앙값 대체는 데이터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최빈값 대체입니다. 최빈값 대체는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건데, 해당 내용은 이제 연속형 변수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 범주형 변수, 즉 이제 뭐 문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장난감에 대한 컬럼이라고 하면 뭐 로봇, 아니면 뭐 로봇, 뭐 콩순이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자,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걸 평균값을 매기거나 중앙값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많이 나온 값으로 이제 그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저희 최빈값 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측 기반 대체인데, 자, KNN 아니면 회귀 모델, MIC 등으로 이제 결측치를 예측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지금 머신러닝이라는 게 애초에 어떤 그 Y 값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해당 예측 기반 대체는 이제 그 결측치를 이제 예측을 해서 채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 결측치가 없는 열들을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로 보고 얘네들이 이런 패턴이 있네. 그럼 이 데이터에는 이런 결측치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측치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예측 기반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웃라이어, 즉 이상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상치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분포에서 다른 값들과 비교했을 때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상치는 분석 결과에 왜곡을 일으킬 수 있어서 탐지 후 적절하게 제거하거나 대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 이것도 선형회귀 예시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데이터의 분포와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죠. 자, 이 데이터 때문에 전체적인 회귀식 자체가 이렇게 원래 조금 더 잘 이루어졌어야 될 이런 직선보다 살짝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뭐 어떻게 내려주거나 아니면 삭제를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올바른 회귀식을 도출을 해낼 수가 있다. 좀 더 범용적인 회귀식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웃라이어 제거 방법에 대한 의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는 것은 이제 또 앞에서 결측치 처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중앙값 대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중앙값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값을 뭐 10만 이런 값을 그냥 가장 큰 값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대체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리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IQR 즉 뭐 몇 분기 뭐 이런 식으로 뭐 25% 뭐 75% 뭐 퀀타일로 이제 상한 하한을 지정을 해서 뭐 여기 그 바깥에 있는 값들을 다 이쪽 안쪽으로 넣어주는 것을 이제 클리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측 기반 대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른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해당
이제 이상치 대신에 예측값을 삽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평균값 대체는 이상치 범위 안의 값을 이제 평균값으로 이제 대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치 범위 안의 값으로 이제 그 이상치들을 다 처리해 주니까 아웃라이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와 이제 이상치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코딩과 스케일링입니다. 자, 인코딩이라는 것은 이제 범주형,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로봇, 또 뭐였죠? 콩순이,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가 이제 한글이나 뭐 영어로 되어 있을 때 얘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걸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코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머신러닝 모델이 문자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은 뭐 0, 공순이는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꿔줘야 머신러닝 모델의 데이터를 태워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일링입니다. 자,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이제 숫자 데이터를 일정한 범위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뭐 인코딩보다는 스케일링이 조금 더 저희가 많이 봤던 내용이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뭐 정규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스케일링을 하냐라는 것은 이제 변수마다 단위나 크기가 다르면 모델이 특정 변수에 과도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금 더 뒤쪽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인코딩, 카테고리컬,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에 대한 인코딩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라벨 인코딩입니다. 라벨 인코딩은 각 범주의 숫자, 즉 라벨을 할당하는 것을 저희 라벨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하드 인코딩입니다. 원하드 인코딩은 각 범주를 새로운 열로 확장시키는 것을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세 개, 오디너리 인코딩은 이제 범주의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정수를 할당한다. 그러니까 라벨 인코딩인데 이제 순서를 생각해서 라벨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너리는 범주를 숫자로 라벨 인코딩을 한 다음에 이진수 0이랑 1로 변환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겟 인코딩은 범주를 해당 클래스의 평균 타겟 값, 즉 뭐 예를 들어서 뭐 0으로 예측한 애들 해당 예시는 예를 들어서 뭐 회기에서 봤을 때는 얘가 뭐 로봇이랑 콩순이로 또 예시를 들어보면 콩순이 로봇이 이제 회기를 해봤더니 얘는 이제 실제 y 값이 뭐 10이고 얘는 실제 y 값이 뭐 20이에요. 얘는 뭐 실제 y 값이 뭐 30이고 얘는 뭐 40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로봇에 있는 데이터를 다 확인해 보니까 라벨 값이 10이랑 20이네. 그럼 얘의 평균을 로봇에 대한 숫자로 대체를 하자. 그러면 얘는 15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콩순이는 마찬가지로 30이랑 40이 평균이니까 뭐 35 이렇게 숫자로 또 바꿔주는 것을 타겟 인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라벨 인코딩이랑 원하드 인코딩 정도는 어떻게 이제 작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라벨 인코딩은 앞에서 뭐라 그랬죠? 각 범주의 숫자, 즉 라벨을 할당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VIP가 맨 처음에 나왔네요. 그러면 얘를 숫자 0으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또 VIP랑 똑같이 나온 거는 0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5번에 있는 고객 등급도 이제 0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1반이 나왔네요. 자, 그럼 1반은 0 다음에 1로 처리를 해주고 또 여기 1반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도 1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수가 하나 새로 나왔으니까 얘도 2로 처리해주면 이게 라벨 인코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라벨 인코딩은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베이스 인코딩 기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하드 인코딩은 각 열의 이제 각 범주, 즉 특정 값들을 새로운 열로 확장한다고 했었죠. 자, 위에서는 이렇게 라벨 인코딩을 해도 열이 하나밖에 생성이 안 되죠. 자, 근데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하게 되면 각 범주의 개수만큼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에다가는 이제 얘 VIP네요. 그러면 고객 등급 VIP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고객 등급이 VIP면 1, VIP가 아니면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럼 VIP는 1번은 VIP니까 1 맞죠? 1반은 아니니까 0,
우수는 아니니까 0, 일반 아니니까 0, VIP는 1 이렇게 열이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VIP 봤으니까 다음은 일반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고객 일반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 VIP는 일반이 아니죠. 그럼 0. 두 번째는 일반이 맞네요. 1. 세 번째는 일반이 아니네요. 0. 네 번째는 일반이 맞네요. 1. 마지막은 일반이 아니네요. 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도 봐야겠죠. 그럼 마지막 남은 라벨이 범주값이 우수니까 고객 우수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 VIP 아니죠. 일반 아니죠. 우수 맞죠. 일반 아니죠. VIP 아니죠. 이렇게 총 원하드 코딩을 진행하면 범주의 개수가 3개였으니까 열이 3개로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드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면 범주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열도 같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잘 고려를 해서 인코딩을 해야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뉴머리컬 스케일링, 즉 수치형 변수에 대한 스케일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저희는 민맥스, 스탠다드, 로버스트, 맥스 ABS 총 4개를 볼 건데요. 이거에 대한 계산 과정은 보지 않을 거고 범위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좀 봅시다. 자, 일단 민맥스는 이제 0에서 1 사이로 이제 정주화한다. 스탠다드는 이제 평균 0, 표준 편차 1로 변환을 시킨다. 로버스트는 이제 중앙값과 IQR, 아까 말했던 그 분기값을 기반으로 스케일링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맥스 ABS는 ABS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절대값 기준으로 최대값을 1로 맞춰서 이제 정규화 시켜준다, 스케일링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이번에는 스케일링이니까 수치형 변수로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결제금액이 30, 50, 70, 90, 1000 이렇게 돼 있으면 누가 봐도 얘가 엄청 크죠, 값이. 자, 그럼 얘를 스케일링 한 후에 값을 봅시다. 자, 일단 민맥스 스케일러를 대표적으로 보면 다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굉장히 단위가 촘촘해졌죠.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으니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아니라 그냥 정규분포 안에 있는 값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값의 크기가 이제 값의 스케일이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또 로버스트 스케일러, 맥스 ABS 스케일러도 다 여기 이상치들이 각각 잘 정돈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 저희가 만약에 결제금액뿐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수가 이제 열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가족수가 끽해봤자 뭐 커봤자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뭐 5, 4, 1, 2, 3 그러면 애초에 얘네 두 개를 이제 이 열들을 각각 비교를 했을 때는 스케일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왜 스케일링을 하냐라는 것은 이제 해당 이 결제 금액과 가족수를 스케일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민맥스 스케일로 하면 모두 0에서 1 사이의 범위값을 가지기 때문에 단위에 상관없이 해당 지표가 얼마나 그 열 안에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지표만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fit이랑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요약을 할 건데, 자, fit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 저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민맥스 스케일러로 이제 fit을 한다고 하면 이미 데이터들을 보고 그러면 1은 뭐 1000으로 설정을 1000은 1로 바꾸겠습니다. 뭐 30은 0으로 바꾸겠습니다. 뭐 50은 0.02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트레인 데이터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얘네들 데이터를 어떻게 바꿀지 기준선을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 시기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데이터, 즉 트레인 데이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테스트 데이터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지는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은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위에서 기준선, 즉 트레인 데이터에서 학습을 해서 어떻게 바꿀 건지를 생각을 했죠.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주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선 기준선을 세웠으면 이번에는 기준선에 맞춰서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해당 것은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fit 트랜스폼입니다. fit 트랜스폼은 그냥 개념상 어렵지 않습니다. fit을 시키는 동시에 트랜스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t과 트랜스폼을 한 번에 진행하는 건데, 얘는
기준선을 세우고 기준선에 맞게 바로 조정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이제 fit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럼 얘도 fit 트랜스폼도 이제 fit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학습 데이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 정말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 데이터에서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평가 데이터, 즉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fit이나 fit 트랜스폼, 어쨌든 fit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거를 fit으로 이제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이제 모델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뭐 y 값을 내가 이미 봤어.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런 테스트 값이 들어오면 나 얘로 예측할 거야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과적합, 앞에서 했나? 어쨌든 과적합에 대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미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저희가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이미 답지를 봤으니까, 그리고 얘는 모델 학습이랑 상관없이 나 답지 봤어. 풀이는 모르겠는데 답은 알아. 그러면 나 이걸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이 테스트 데이터만 맞출 수 있는 모델이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는 절대로 fit을 하면 안 되고, fit은 항상 이제 어디서만 해야 된다. fit이나 fit 트랜스폼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서만 진행을 하고 트랜스폼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레인만 보고 이제 트랜스폼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실습으로 넘어가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을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기침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따로 CSV 파일을 불러올 게 없어서 지금 불러올 게 없어서 따로 구글 드라이브로 마운트 올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임포트 모듈부터 해봅시다. 그냥 모듈 임포트는 그냥 이제 저희가 이번에 해볼 거는 인코딩이랑 이제 스케일 해보면서 이제 평가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임포트 해오면 되고요.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제가 이론에 좀 오늘 집중을 했으니까. 모처럼 방학의 금요일인데. 자, 불러와 주시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돌리다 보면 경고가 되게 많이 떠요. 오류는 아닌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경고가 뜨는데, 그거 보기 싫으니까 실행해 주시면 이제 경고가 뜰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타이타닉 데이터를 불러와 봅시다. 불러오고요. 타이타닉 인포메이션을 확인을 하면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코딩은 이제 카테고리 피처,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 그리고 스케일링은 유머리 피처에다 해야 되니까 각각 저희가 보면 여기 D 타입의 데이터 타입에 인트, 뭐 아니 오브젝트, 플롯 이런 게 있죠. 뭐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인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미 다 베이직 세션이랑 그걸 들었으니까 뭐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쓸 그 수치형 변수에 쓸 거는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이 인트나 플롯, 즉 실수나 이제 소수인 거, 실수가 아니죠. 정수나 소수인 거를 이제 피처로 받아올 거고요. 범주형에는 뭐 오브젝트, 아니면 카테고리, 아니면 불린 이런 식으로 받아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보면 자, 뉴머릭 콜럼스에는 이제 변수가 이렇게 서바이벌, P클래스 age, 뭐 SIBSP, Purge Fair 이런 식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카테고리컬 콜럼스에는 이렇게 얘네들이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타이타닉 데이터의 이제 디스크라이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공포를 확인해 보면 뭐 서바이벌, P클래스, 뭐 age, SIBSP, Purge Fair 그러니까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디스플레이하고 타이타닉 is null sum. 그러니까 이 is null이라는 이 메소드는 뭐냐면 이 데이터에 결측치가 몇 개 있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sum을 빼주면 데이터 프레임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결측치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true면 이제 결측치인 거고 아니면 결측치가 아닌 겁니다. 자,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보면 맨 위에 것만 봐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NAN 덱열의 0번 인덱스 같이 NAN 즉 지금 결측값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똑같이 타이타닉.이 순으로 찍어봤을 때 덱의 첫 0번 인덱스가 true 즉 결측값인 것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열마다 그러니까 이 서바이벌 클래스 뭐 이런 것들마다 이제 얼만큼의 결측치 개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럼 이 수들에다가 뒤에다가 sum 메소드를 사용을 해주면 열마다 결측치가 몇 개인지 합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g의 177개, 이 덱에 688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었죠. 뭐 AG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값으로 대체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덱이 지금 800 저희가 데이터가 좀 보시면 타이타닉 데이터에 이제 어, 영어를 좀 못해서 이렇게 89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688개가 지금 결측값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측값이 너무 많다. 전체 데이터의 비율에 대해서 결측값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적절한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열은 그냥 날려버리는 게 오히려 성능에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신에 AG 같은 건 890개 중에 177개밖에 없으니까 뭐 평균값이나 이제 뭐 다른 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실습이 아니라 과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일단 그 서바이벌, 즉 생존 사망 건수에 대한 수치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봤을 때 사망이 549, 생존이 342입니다.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닉 데이터는 0에 대한, 즉 사망에 대한 비율이 좀 더 높은 불균형 데이터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0이 더 많은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 수치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밸류 카운트를 써서 이제 각 프로포션, 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노멀라이즈 true를 하면 이게 1 전체 확률 값을 1로 잡고 밸류 카운트를 했을 때 이 해당 0이 몇 퍼센트 몇이나 있는지 1이 몇이나 있는지를 이제 확률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또 이제 그래서 얘를 또 다시 그 앞에서 밸류 카운트로 이제 수치가 나타낸 걸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총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이 나타나더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자, 결측치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측치를 날린다고 했을 때 얘는 어떤 기준으로 날리는 거냐면 이게 아닌가? 아, 타이타닉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날리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얘를 실행을 해보면 보니까 891개에서 182기가 됐죠. 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100이라는 열을 날려버린 게 아니라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그 행 자체를 삭제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균값을 한번 처리해 봅시다. 타이타닉 뉴머리컬스 점에 뉴머리컬스, 즉 수치형 변수들의 이제 평균값을 각각 찍어보면 뭐 P클래스는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뭐 각각의 평균값들을 이제 넣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넣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뒤에 마스크드에다가 이제 결측치가 이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는지 얼마나 채워졌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앞서 NAP4 그러니까 결측 처리를 하기 이전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전체 DF를 보고 이 마스크는 이제 NA를 이제 채웠을 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NAP4에는 서바이벌 0, 클래스 0, AG에 177개의 아까 결측치가 있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이 함수를 돌리고 나서는 이제 AG도 똑같이 이제 결측지가 0, 즉 결측지가 모두 채워진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미디안.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똑같은 내용이니까 저희 과제 하실 때 조금 더 자세하게 각 조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모드 임퓨테이션입니다. 즉, 이번에는 최빈값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서는 저희가 수치형 변수를 지금 여기서는 그 평균으로 처리를 했고, 여기서는 평균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은 이제 중앙값으로 처리를 했었죠. 자, 이번에는 그 카테고리컬 변수들은, 즉 범주형 변수들은 저희가 뭐 중앙값이나 아니면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각 범주형 컬럼의 최빈값을 찾아서 이제 그거를 채워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각 범주형 변수가 어떤 게 제일 많은지가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이 되고, 그런 각각의 그 결집값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되게 계속 이제 결집값이 있던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왔던 C 값들로 이제 채워지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측지 처리 방식을 받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인코딩 방법입니다. 자, 인코딩은 이제 범주형 변수에 이제 저희가 즉, 그 수치 말고 이제 문자를 열로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실행을 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범주형 변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 범주형 변수들이 아까 라벨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번째 메일이다 하면 0, 피메일이다 하면 1,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에 맞게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원래 메일, 피메일이었던 것들이 라벨링 코딩을 진행한 이후에는 이제 1, 0 이런 식으로 S, C 이런 거는 2, 0 이런 식으로 각각 라벨에 맞게 처리가 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화딩 코딩입니다. 원화딩 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인버크터 C가 맞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인버크터 C가 맞으면 true, 틀리면 false, 0, 1로 이렇게 불린 연산자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도 실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열마다 이제 있는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딩 코딩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라벨링 코딩이랑 다르게 그 피처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값이 0인 이제 희소 행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모델을 나중에 돌리게 되면 그 데이터 피처, 그러니까 그 열들이 많아지면 이제 데이터 크기가 엄청 커지니까 이제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원화딩 코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차원 축소 알고리즘이라는 PCA라는 걸 사용해서 줄이기도 하는데, 해당 내용은 머신러닝 스터디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나중에 머신러닝 수업을 수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리지널 인코딩이랑 이제 바이너리 인코딩, 타겟 인코딩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리지널 인코딩은 그냥 거진 이제 라벨 인코딩이랑 비슷하지만 이제 그냥 순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이너리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원화딩 코딩을 좀 차원을 축소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이너리 인코딩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타겟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y 값을 참고를 해서 이제 그 x 값에다가 피처에다가 이제 인코딩을 진행을 하는 건데, 해당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리퀴드 위험도 있고 굉장히 과적합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타겟 값을 확인을 하고 실제로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게 타겟 인코딩 방식입니다. 스케일링은 어차피 저희가 계산을 직접 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보면 before, after를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 0, 1이었던 게
이렇게 그냥 0이랑 0.0이랑 1.0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에이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스케일이 달랐었죠, 원래. 에이지는 뭐 0부터 100세 사이였다고 하면 이렇게 뭐 0.271, 0.472 이런 식으로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페어도 당연히 이제 값이 굉장히 스케일이 컸을 건데, 얘 또한 이제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가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처별로 이제 스케일 값이 비슷해지니까 해당 피처의 중요도가 이제 약간 분산이 되면서 그 각각의 열들을 데이터 모델이 확인을 할 때 이제 좀 균등하게 확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지금 빨리 하려니까. 그런데 어쨌든 스탠다드 스케일이나 이제 로버스트 스케일링, 뭐 맥스 ABS 스케일링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스케일이 되니까, 자, 이거는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뒷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델링을 이제 해볼 건데, 자, 데이터 전처리, 즉, 이 인코딩이나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모델 성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델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저희가 오늘 배운 그 정확도 지표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저번 차시 과제 때, 저기, IIS 데이터처럼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코드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서 돌린 코드들은 일단 타이타닉 데이터를 저희 X, 즉, 피처들, 그리고 Y, 예측해야 되는 피처, 즉, 서바이벌들을 이제 나눠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뉴머리 컬럼이랑 카테고리 컬럼, 이거는 인코딩과 스케일링을 각각 나눠서 진행하기 위해 수치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를 나눠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AG의 그 결집값이 있었으니까 결집값을 마이너스 1로 처리를 해주는 게 fillNA라는 함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컬럼은 이제 SI 오브젝트이면 결집값을 이제 NULL, 룰이라는 이제 결집값을 표시해주는 이제 문자열로 이제 처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집값을 확인을 해보면, 지금 결집값이 없어진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로지스틱, 저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트레인 셋과 이제 테스트 셋을 나눈 것처럼 이제 각각의 모델 성능을 위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눈 건데, 해당 이 모델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차시부터 차차 배워나갈 거니까 그냥 이런 코드가 있구나, 그냥 이게 모델링하는 코드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코딩이랑 그 뭐냐, 일단 여기서는 아까 이 데이터를 모델을 돌려봤을 때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여기 평가 지표를 봤을 때 ROCAUC 같은 경우에는 0.8649, 어큐러시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0.8204,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0.7806, 리콜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0.739, F1 스코어, 그러니까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 같은 경우에는 0.7591, 이런 식으로 각각 값이 조금씩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모델에 최종적으로 이제 얘를 보고 참고해라, 즉 이런 평가 지표를 보고 얘가 업인지 다운인지를 판단해라 라는 거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저희가 오늘 배운 이제 이 평가 지표였죠. 그것처럼 이제 평가 지표를 어떤 걸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성능이 또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 그 인코딩이랑 스케일링 과정을 바꿔가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얘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각각 처음에는 저희가 모델을 돌렸을 때 인코딩이랑 스케일링을 진행을 하지 않았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한번 그 데이터에다가 그 결측치를 잘 미디안이랑 모드, 그러니까 중앙값이랑 최빈값으로 각각 잘 처리를 해주고, 그리고 올디너리 인코딩이랑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한 후에 모델을 똑같은 환경에서 모델을 돌려봤을 때 성능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값이 조금 그 ROC AUC만 비교를 해보면 뭐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약간의 상승 요소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결집값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리고 인코딩이랑 스케일링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모델 성능, 즉 저희가 예측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 그러니까 인코딩도 안 하고 스케일링도 안 하고 결집 처리도 그냥 대충 마이너스 1이랑 그냥 룰이라는 그냥 같은 값으로 처리했을 때나 이제 여기 최종적으로 이제 뭐 인코딩도 해보고 스케일링도 해보고 그리고 미디안 모드로 그 처리도 해보고 했을 때 성능을 각각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뭐 어큐러시가 떨어지거나 뭐 지금 성능이 딱히 좋게 나오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ROC AUC 같은 경우에 약간의 상승 요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데이터 자체가 불균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크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ROC AUC 같이 이제 그 불균형 데이터에서 잘 작동하는 평가 지표를 보면 조금 성능이 높아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평가 지표나 이제 인코딩 방식, 뭐 스케일링 방식, 결측지 처리 방식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제할 수 있는, 즉 프리프로세싱 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조합이 많고 또 모델링 과정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모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조합들을 실험을 해보고 가장 성능이 좋은 이제 뭐 인코딩, 스케일링, 뭐 결측 처리 방식도 가장 좋은 모델을 고르는 게 저희 머신러닝 컴페티션 이번 여름방학 머신러닝 스터디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습 과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멘토분들한테 도움을 좀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제에 대한 내용은 2길 오후 중에 모두 배포를 할 예정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팀별로 보고서 분량에 맞춰서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뭐 정신 없으셨을 텐데 일단 수고하셨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